자, 안녕하세요. 운영체제 강의 9번째 시간. 이번에는 CPU 스케줄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챕터 5, 5장의 CPU 스케줄링 파트입니다. 자, CPU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멀티 프로그램드 된 운영체제에서는 이제 필수가 된다. 그죠? 이 멀티 프로그래밍, 즉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CPU가 딱 한 개고 여러 개의 그 멀티 프로세서인 경우에는 생각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메모리가 있고, 여기에 이제 멀티 프로그래밍이 됐다는 것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P1, P2, TTT 해서 PN까지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메모리에 로드되어 있고, 이거를 이 CPU를 이 프로세스가 선점해서 콘커런트하게 실행되는 거를, 그걸 우리가 멀티 프로그래밍, 멀티 프로세싱, 멀티 타스킹이라고 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콘커런트하게 실행하려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이 CPU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컨텍스트 스위치를 해서 나눠서 시간을, 이 타임을 분할해서 C분할을 해서 인터리빙이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 CPU 자원을 끼워 넣어도 CPU를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이기 위해서 이 CPU 스케줄링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프로세스 입장에서 뭔가 연산을 막 할 때 이제 CPU를 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리드 파일 혹은 뭐 리드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맨카피를 하든지. 어쨌든 이렇게 리드를 하거나 라이트 투 파일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CPU를 막 쓰다가 라이트 투 파일 하고 나면 IO를 대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또 CPU를 쓰다가 이런 걸 우리가 CPU 버스트 타임이라고 하고, IO를 하면서 대기하는 시간을 IO 버스트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프로세스는 CPU 버스트 타임이 있고 IO 버스트 타임이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겠죠. CPU 버스트 타임일 때는 주로 이제 런닝 상태에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IO 버스트 타임 상태는 주로 이제 웨이팅 상태나, 이제 웨이팅 하다가 이제 IO 끝나면 레디 상태로 가 있거나, 이렇게 프로세스의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런닝하는 이 CPU를 소모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웨이팅하는 시간이 더 많을까요? 그걸 우리가 이제 CPU 버스트 혹은 CPU 바운드, CPU 버스트 타임이 굉장히 많은 걸 CPU 바운드라고 하고, IO 버스트 타임이 굉장히 많은 걸 IO 바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 통계를 내보니까,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니까 도수 분포표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CPU만 열심히 쓰는 이 CPU 버스트 타임이 많은 이런 프로세스는 숫자가 몇 개 안 되고, 대신에 이제 CPU 버스트 타임은 작고 IO 버스트 타임이 훨씬 더 많은 IO 버스트 바운디드, IO 바운드가 CPU 바운드보다 빈도가 훨씬 더 많더라. 개수가 많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왜 이 CPU 스케줄링이 제대로 동작하고 이 스케줄링을 통해서 우리가 그 타임 쉐어링을 하면 왜 CPU 효율이 확 올라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CPU 스케줄러를 우리가 만들 때 고민해야 될 게 뭡니까? 별거 없어요. 간단해요. 이 메모리에 지금 로드되어 있는 프로세스들 중에 어느 놈한테 CPU를 할당해 줄 거냐, 이 말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레디 상태에 있는, 그 웨이트 상태에 있는 놈들은 우리가 고려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디 상태에 있는 이 프로세스들 중에서 CPU를 할당해 줄 수 있는, 알로케이션 해 줄 수 있는 프로세스를 선택하는 게 우리가 CPU 스케줄링 문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간단하지만 솔루션은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넥스트 프로세스,
지금 현재 CPU에 런닝하고 있는 프로세서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레디 큐에 레디된 프로세서는 여러 개 있겠죠. 그럼 요 놈들 중에서 이제 얘가 나갔어요. 그러면은 어느 놈을 선택할 거냐는 거죠. 이 대기 중인 놈 중에서. 그러면 이제 일단 이제 이 대기 중인 레디 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대기 중인 레디 큐를 우리가 이제 링크드 리스트 큐니까 링크드 리스트로 만들면 제일 좋겠죠, 그죠? 혹은 바이너리 트리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프라이어리티 큐 같은 걸로 만들 거니까, 여기 프라이어리티 큐 같은 걸로 만들 거니까.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큐라고 하면 우리가 P4Q를 생각하죠, 그죠? 자, P4Q는 first in, first out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일렬로 줄 서는 거예요. 먼저 도착했는 놈들 이렇게 줄 서가지고 CPU가 있으면 딱 우리 버스 탈 때 줄 서서 타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죠. 얘 먼저 탑승하고 그 다음에 나가면 그 다음 놈 탑승하고 그 다음 놈 탑승하고 그 다음 놈 탑승해서 차례차례로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거를 우리가 P4Q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공평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기하고 있는 놈들 중에 아주 바쁜 놈들 먼저 혹은 힘센 놈을 먼저 실행을 시켜주려면은 이제 그 힘의 기준 프라이어리티 큐를 만들어서 이 프라이어리티 큐에서 이 프라이어리티를 결정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프로세스의 프라이어리티를 어떻게 결정할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법이 뭘까?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알고리즘들을 보기 전에 요 말이 나와요. preemptive하고 non-preemptive. 이 preemptive는 우리말로 이제 선점형이라고 하고 non-preemptive는 이제 비선점형이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뭐 선점, 비선점은 익숙한 용어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 용어하고 우리 개념하고 조금 안 맞다는 거예요. preemptive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non-preemptive는 쉽게 말하면 못 쫓아낸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오게 하는 거를 non-preemptive, 강제로 쫓아내는 거를 preemptive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on-preemptive scheduling은 어떤 CPU를 프로세스가 딱 선점을 하고 나면 그 프로세스가 릴리즈 할 때까지 자발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터미네이팅을 하거나 스위칭 해가지고 이제 자발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그 CPU를 그 프로세스가 쓰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프리엠티브는 뭐냐면은 스케줄러가 그 어떤 이유에 의해 가지고 이 CPU를 선점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선점형 비선점형 커널이 있는데 자, CPU 스케줄링을 할 때 우리가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걸 먼저 살펴보자는 거죠. 자,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런닝 상태에서 웨이팅 상태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자, 런닝 상태에 있어요, 그죠? CPU가 있는데 얘를 이제 선점하고 있다가 내가 IO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죠? 이게 런닝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IO를 했으면 웨이트 상태로 가죠, 그죠? 이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런닝 상태에서 레디 상태로 가는 경우. 자, 런닝 상태에 있다가 내가 잠깐 쉬어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레디 상태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웨이팅 상태에 있다가 레디 상태로 가는 경우가 있죠. 웨이팅 상태에서 이제 IO가 다 끝났어요. 파일 리드나 라이트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CPU를 점유하러 레디로 간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제 CPU 점유가 되면 이제 CPU를 런닝 상태로 가는 요 그림은 우리가 익숙하죠. U에서 terminate. 그리고 마지막에는 프로세서가 termination 하는 경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1번의 경우하고 4번의 경우, 즉 CPU가 쓰다가 내가 IO를 하니까 자발적으로 웨이트로 가요, 그죠? 혹은 내가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메인 함수를 리턴하거나 아니면 엑시트를 호출해가지고 그 터미네이트 상태로 가요. 이거는 뭡니까? 난 프리엠티브 하죠.
지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non preemptive 하니까 뭐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2번하고 3번을 생각을 해보면 런닝 상태에서 갑자기 얘가 왜 웨이팅 상태로 갈까요? 웨이트가 아니고 레디 상태로 갈까요? 쫓아낸 거죠. 그죠? 그리고 웨이팅 상태에 있다가 레디 상태로 갔을 때 얘가 만약에 웨이트 상태에서 얘로 갔을 때 얘가 만약에 이 CPU를 획득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은 놈이라면 얘를 쫓아내고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바로. 그래서 이제 요 경우에 2번하고 3번인 경우에 우리가 프리엠티브 스케줄링을 할 거냐 non 프리엠티브 스케줄링을 할 거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현대적인 OS는 다 프리엠티브 스케줄링을 하겠죠. 그죠? 이게 더 선택권이 넓으니까. non 프리엠티브로 하면은 자발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문제는 안 생기겠지만 효율은 더 낮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 경우에 우리가 프리엠티브를 어떻게 할 거냐, 선점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스패처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컨텍스트 스위치를 배웠잖아요. 그죠? 어떤 이제 이 CPU 코어에 컨트롤을 넘겨주는 거. 그러니까 이 CPU를 그 런닝된 상태를 웨이팅 상태나 혹은 레디 상태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얘를 얘 상태로 바꿔주는 거. 이건 뭐죠? 컨텍스트 스위치죠. 그죠? 문맥 교환. 이 컨텍스트 스위치를 해주는 모듈을 우리가 디스패처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세서한테 CPU를 넘겨주는 거를 우리가 디스패처가 있는데, 결국 이제 디스패처가 해야 될 일은 컨텍스트를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다른 프로세스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저 모드로 바꿔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새로운 프로세스의 적당한 위치로 리줌 시키는 거, 요런 이제 역할을 디스패처가 해준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스케줄러하고 디스패처의 역할은 조금 다르긴 하죠. 그죠? 스케줄러가 선택하는 거고, 어떤 프로세스를 변경할지 선택을 하면, 실제로 이제 스위칭 해주는 거는 디스패처가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크게 보면은 이제 스케줄러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디스패처가 엄청나게 빨라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컨텍스트 스위치마다 일어나는데 이 디스패처가 하는 일이 뭡니까? 크게 보면은 P0와 P1이 서로 컨텍스트 스위치를 한다고 보면, 결국에는 P0의 컨텍스트, 즉 PCB 제로를,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제로를 저장을 하고 어딘가에, 그 다음에 이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던 PCB 1을, 프로세스 1의 컨텍스트를 리스토어 하면은 여기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나서 이제 이쪽으로 저여건이 넘어가는 게 되겠죠. 그죠? 요 과정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 P0의 컨텍스트 세이빙과 이 PCB1의 컨텍스트 리스토어링을 하는 요 시간을 우리가 디스패치 레이턴시라고 부르는, 디스패치 지연 시간. 이 디스패치 지연 시간이 만약에 실제로 CPU를 사용하는 시간보다 더 짧아지면 계속 디스패치 뭐 탁탁탁탁탁 하겠죠. 그죠? 우리가 그거 뭐라 그러나요? 작업 관리자에서 보면 CPU가 100 되는 게 있죠. 그죠? 이 CPU가 100 될 때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디스패치를 열심히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패치 레이턴시는 가급적이면 짧아야 된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요거는 10판에 추가가 된 거라서 9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텐데, 10판에 좀 재밌는 게 추가가 돼가지고, 컨택트 스위치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 하는 걸 볼 수 있는 게 이제 vmstat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vmstat을 먼저 한번 보고, 자, 우리가 여기서 vmstat
1, 3, 1초씩 3번 이렇게 확인해 보면 여기에 나오는 CPU 컨텍스트 시간이 72, 73, 81. 그러니까 컨텍스트 스위치가 1초에 72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73번, 여기는 81번. 그러면은 이제 VM 스탯 2초에 한 3개만. 그러면 이제 컨텍스트 스위치가 이번에는 2초에 21번, 71번, 69번. 이게 이제 다르죠. 그죠? 제가 이제 요 PC에서는 뭐 크게 복잡한 걸 돌린 게 없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러닝 하는 시스템이면 굉장히 이게 컨텍스트 스위치가 자주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제가 아까 돌렸을 때는 5, 30, 27 나왔는 거 보니까 이때는 이제 조용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at 해가지고 슬래시 프락 밑에 원 밑에 스테이터스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볼런티어리 CTX 스위치, 그러니까 자발적인 컨텍스트 스위치가 62분 일어났고, 난 볼런터리 CTX 컨텍스트 스위치가 한 번도 안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프리엠티브죠. 그죠? 이게 난 프리엠티브구나. 이게 프리엠티브죠. 그러니까 비자발적이니까 얘가 프리엠티브하게 쫓겨난 경우는 없고, 자발적으로 내가 릴리즈한 거는 62분이나 있더라. 그래서 이것도 한번 더 볼까요? 캣에서 슬래시 프락 밑에 1 밑에 스테이터스 하면 요 마지막에 볼런터리 컨텍스트 스위치가 61개. 요거는 난 볼런터리가 나왔네요. 누군가 강제 종료를 2번이나 했어요. 그죠? 프리엠티브 선점을 2번씩이나 당했습니다. 근데 이게 프로세스 1이 뭐냐면은 요 보시면은 이제 네임이 이닛이잖아요. 그죠? 이닛 타스크인데 얘를 선점할 수 있는 강력한 타스크가 뭐였을까요? 궁금하네. 자, 어쨌든 이제 요런 VM 스탯하고 이제 프락 1 스테이터스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케줄링을 할 때 목표가 뭘까요? 목표는 첫 번째는 이제 CPU 유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CPU가 안 놀게 하겠다는 거죠. CPU가 노는 꼴을 내가 두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CPU를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목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스루풋을 높이는 거를 목표로 할 수도 있어요. 스루풋은 뭐냐면은 어떤 단위 시간 내에 프로세스의 완결을 하는 숫자를 높이자. 그러니까 최대한 그 CPU는 일하는지 안 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시킨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완료되는 프로세스의 수를 우리가 스루풋이라고 해서 이거를 최대화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혹은 이제 턴어라운드 타임을 우리가 중요시할 수도 있죠. 턴어라운드 타임은 뭐냐면은 어떤 프로세스가 도착하고 난 다음에 실행시켰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서브밋 제출하고 난 이후에 컴플리션까지 실행해서 종료까지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이 종료되는까지 이 시간을 최소화시켜라.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근데 이거보다도 이 웨이팅 타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어떤 프로세스가 레디 큐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최소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레디 큐의 대기 시간을 합한 거를 이걸 최소화시키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웨이팅 타임을 최소화하는 게 사실은 시스템 효율이나 이걸 최소화시키면 당연히 턴어라운드 타임이나 트루풋이나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높아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리스판스 타임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리스판스 하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겠다. 이거는 이제 주로 UI 같은 거 있죠. 그죠? 실시간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내가 이제 사용자들이 기다리기 싫어하잖아요. 게임하는데 여러분들 몬스터 10번 때리려고 마우스 10번 클릭했는데 9번만 때리고 한 번은 놓쳐봐요. 짜증나죠. 그죠? 그럴 때는 이제 리스판스 타임을 최대한 빨리 해주는 거. 그래서 게이머 전용 마우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웨이팅 타임을 볼 거고, 웨이팅 타임하고 같이 턴어라운드 타임도 같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뭔지는 명확해졌죠. 우리가 레디 큐에 있는 이 프로세서들 중에서 어느 프로세서에게 CPU를 할당해 줄 거냐, 그거를 결정하는 게 CPU 스케줄링 프로블럼이고, 이 CPU 스케줄링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게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많이 있는데 우리가 공부할 거를 미리 한번 쭉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거는 FC, FS, First Come, First Served, 먼저 온 사람을 순서대로 이렇게 처리해 주겠다. 아주 공평하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많아요. 이게 사실은 FC, FS는 아주 초창기 운영체제, 수십 년 전에 쓰던 거고, 아무도 안 써줘. 이걸로 쓰면 운영체제라고 할 수도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shortest job first라고 해서 짧은 이 잡을 먼저 실행해주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짧은 잡이라는 게 가만 생각해보면 shortest remaining time,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가장 짧은 거를 먼저 해주자. 이게 이제 선점형 프리엠티브하고 난 프리엠티브하고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FC, FS하고 SJF는 그냥 이 프로세서가 있으면 이 프로세서 전체의 시간을 다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C분할을 했죠, 그죠? 이 타임 쉐어링에 관련된 거는 라운드 로빈하고 관계가 있어요. 타임 쉐어링. 그래서 라운드 로빈은 이제 타임 쉐어링을 해서 C분할을 해가지고 정해진 시간만큼만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네가 T1 들어갔으면 T2 들어가고, 이게 T3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다시 그거 T1이 들어가고, 이렇게 레디 큐를 가지고 이렇게 쪼개진 시간에다가 인터리빙을 시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라운드 로빈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 쓰겠죠, 그죠? 현대적 컴퓨터 운영체제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운드 로빈을 쓰는데 그 CPU 다음 넥스트 프로세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부여해 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런 게 만들어지고 나면 멀티 레벨로 어떤 경우에는 요걸 쓰고 어떤 경우에는 요걸 쓰고 뭐 이렇게 멀티 레벨로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멀티 레벨로 하는데 피드백을 먹여가지고 이런 경우에 너 이거 쓰다가 안 돼? 그러면 이쪽으로 와.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까지 추가하면은 이제 약간 현대적인 스케줄러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FC, FS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그 다음 알고리즘의 진도가 나가니까 First Come, First Served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가장 간단한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입니다. 자, 얘는 CPU를 먼저 요청한 프로세스한테 무조건 배정해 준다는 거죠. 굉장히 구현하기도 쉽겠죠. 그냥 P4Q 하나 두고 이 P4Q에 도착하면은 Q에 일단 집어넣어요, 그죠? 그러면 Q에서 딱 이렇게 대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Q라면 CPU가 있으면 이 CPU에 자 Q에서 하나 빼가지고 실행하고 너 빠져나가. 다 실행했으니까 얘 한번 들어와서 C분할도 없는 거예요. 들어와서 실행해서 다 이제 그럼 나가. 그리고 들어와 나가. 새로운 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Q 뒤에가 있어.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순서대로 쭉 처리해주면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쉽죠, 그죠? 그런데 한번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거 한번 웨이팅 타임하고 턴어라운드 타임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동시에 어떤 타임 제로에 요 프로세스 P1, P2, P3가 도착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CPU 버스트 타임이 각각 24, 3, 3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P4Q에
Q에 이게 얘가 도착 순서가 P1, P2, P3에요. 그죠? 그러면은 Q에 P1, P2, P3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그러면 P1이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P2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P3가 실행되겠죠. 그러면은 P1의 버스트 타임이 24초라 그랬으니까 24, 0초에 셋 다 도착했었지만 얘가 24에 끝나고 그 다음에 얘가 27에 3초라 그랬으니까 또 얘도 3초라 그랬으니까 30에 끝나죠. 그죠? 요런 이제 간트 차트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 FC, FS 팔러시를 채택을 하면 그러면 이제 웨이팅 타임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웨이팅 타임. 이 스케줄링을 했을 때 웨이팅 타임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P는 얼마 기다렸죠? 24초 기다렸죠. P1은 기다린 거니까 웨이팅 타임이니까 안 기다리고 바로 실행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웨이팅 타임이 P1은 0입니다. 그죠? P2는 여기 도착했는데 이만큼 기다렸어요. 그죠? 웨이팅 타임이. 그래서 24죠. P3는 이만큼 기다렸어요. 그죠? 그럼 27이죠. 그러면 이제 토탈 웨이팅 타임은 얘들이 기다리는 거 0 더하기 24 더하기 27에서 51이 될 거고 총 3개의 프로세스가 51초 걸렸으니까 3분의 50일 하면 17초가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걸 고민하기 전에 이번에는 순서를 한번 바꿔봅시다. P2, P3, P1으로 도착했다. 그래서 P2, P3, P1 이렇게 됐다. 그럼 이제 P2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P3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P1이 실행되겠죠. 자, 이 순서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 간트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웨이팅 타임을 다시 계산해 보면 P1이 6이 되고 P2가 0이 되고 P3가 3이 됩니다. 그죠? 3초 기다렸고 6초 기다렸고 얘는 안 기다렸고 0초 기다렸고. 자, 그러면은 토탈 웨이팅 타임이 갑자기 9로 줄어들고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이 9분의 3이니까 3이 됐어요. 아까 얼마였죠?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이 17에서 갑자기 3으로 됐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도착 시간만 달라졌는데.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턴어라운드 타임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웨이팅 타임이나 턴어라운드 타임이나 똑같은데 그 연습 문제 턴어라운드 타임까지는 나오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턴어라운드 타임은 뭐라 그랬어요? 출발해서 끝나는 것까지, 종료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P1의 턴어라운드 타임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났으니까 24초죠. 그죠? 그 다음에 P2는 여기서 도착했는데 여기서 끝났으니까 27초죠. P3는 여기 도착했는데 여기 끝났으니까 30초죠. 그래서 24초 더하기 27초 더하기 30초 하면 토탈 턴어라운드 타임은 80일이고 프로세스가 3개니까 3분의 80일 해서 27초가 걸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지? 순서가 바뀌었을 때 P1, P2, P3가 아니고 P2, P3, P1이 됐을 때 이거는 이 턴어라운드 타임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average waiting time이 이 CFS, first come first served를 써보니까 not minimal이죠. 일단 뭐 두 개 살펴봤는데 순서가 달라지니까 확 달라지고 뭐에 따라서 substantially vary한데 뭐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 CPU 버스트 타임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프로세스의 웨이팅 타임이 혹은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확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FC, FS는 프리엠티브예요, 난 프리엠티브예요? 선점형이에요, 비선점형이에요? 일단 도착하는 순서대로 CPU를 선점하면 얘가 끝날 때까지는 이 CPU를 안 내려놔요. 그죠? 그러니까 난 프리엠티브 하죠.
그래서 FCFS 알고리즘은 non-preemptive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퍼포먼스를 우리가 좀 다이나믹한 시츄에이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특히 이제 만약에 CPU 바운드, 그러니까 CPU를 굉장히 많이 쓰는 프로세스 한 개하고 IO 바운드, CPU는 조금밖에 안 쓰는데 IO를 굉장히 많이 쓰는 요 이제 짧은 요런 프로세스하고가 이게 한 개 있고 이게 10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예를 들어서 CPU를 굉장히 많이 쓰는 이 거대한 프로세스 Pmax라고 합시다. 그리고 CPU를 조금밖에 안 쓰는 PM1, PM2, PM3 이런 게 쭉 있다고 줘봅시다. 만약에 얘가 재수 좋게 얘보다 먼저 오면 다행인데 얘가 뒤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CPU 다 쓸 때까지 얘들은 뭐예요?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럼 웨이팅 타임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타임 쉐어링을 해가지고 쪼갠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얘는 CPU 버스트이기 때문에 CPU를 오래 써요. 그죠? 근데 얘들은 잠깐만 쓰면 되는데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콘보이 이펙트. 이거를 이제 호송 효과라고 하는데, 이 호송하는 효과, 이 콘보이를 호송이라고 하는데, 호송 효과, 무슨 말인지 잘 안 오죠? 그래서 저는 똥차 효과라고 합니다. 똥차 효과. 뭐냐면, 똥차가 하나 막혀 있으니까, 이 똥차가 하나 막혀 있으니까, 뒤에 슈퍼카들이 아무리 스포츠카들이 다 똥차한테 막혀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얘 속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똥차 효과 때문에 우리는 이 FCFS로는 좋은 효율을 얻을 수 없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디어 떠오르죠, 그죠? shortest job first. 그러니까 짧은 작업을 먼저 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shortest next CPU burst time이 작은 거를 먼저 스케줄링을 해보자. 자, 그래서 일단은 요것만 생각해 보세요. SJF는 각 프로세스에 우리가 프로세스의 next CPU burst를 우리가 가지고 계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CPU가 available 할 때 이 프로세스의 next CPU burst가 가장 작은 거를 배정하자는 거죠. 그죠? 오는 순서에 무관하게. 만약에 프로세스의 next CPU burst가 같으면 그때는 FCFS 쓰면 되죠. 그죠? 먼저 온 애한테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P1, P2, P3, P4가 도착을 했는데 도착 순서와는 무관해요. 얘가 지금 레디 큐에 있어요. 그리고 얘가 뭐죠? 벌스트 타임이 6초, 8초, 7초, 3초면은 순서를 어떻게 정하자는 거죠? 자, 여기서 3이 제일 짧죠? 그럼 P4를 먼저 실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이 제일 짧죠? 그럼 P1을 끄집어내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이 제일 짧죠? 그럼 P3를 끄집어내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8이 남으니까 P2를 가지고 끄집어내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트 차트가 이렇게 딱 하나로 정해지죠. 도착 순서하고 무관하게. 현재 스냅샷에서 가지고 있는 넥스트 버스트 타임이 얼마냐에 따라서 실행 순서가 결정이 되고, 이 실행 순서가 결정된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이 간트 차트를 가지고 웨이팅 타임을 계산해 보면 P1은 3, 이제 여러분들 보면 알 거예요, 그죠? P2는 16, P2가 16, 그 다음에 P3가 9, P4가 0. 다 더하면 3 더하기 16 더하기 9 더하기 0은 28. 토탈 웨이팅 타임이 28이고, 요거를 가지고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을 구하니까 4분의 28에가 7이 된다, 그죠? 아까 거보다 훨씬 빨라졌죠?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타임도 이제 계산해 보면 되죠. 그죠? P1은 9, 그 다음에 P2는 24, 그 다음에 P3는 16, P4는 3 해가지고 다 자니까 52 나누기 4 하니까 13.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우리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거 FC, FS, First Come, First Served, 단순 무식하게 P4Q 이용해가지고 하는 방법. 근데 요걸 해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죠? 그래서 shortest job first를 하니까 짧은 시간이 이제 CPU 쓰는 시간이 짧은 거를 먼저 배정하니까 웨이팅 타임과 턴어라운드 타임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더라.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